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오빠.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완벽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케는 1년째 매일 아침마다 구토를 하는 걸까요? 왜 웃음을 잃고 사람들을 피하는 걸까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30년간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 안산시의 작은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은인의 김치찌개는 동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골집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과 빨간 파라솔, 그리고 늘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져 있어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은희 씨는 이 작은 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며 올해로 46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어느새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찬 공기를 가르며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김치를 씻고 돼지고기를 손질하며 하루 종일 끓일 찌개 국물을 우려내는 일.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은희는 그런 일상에서 소소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단골 할머니들이 은희야, 오늘도 맛있겠구나 하며 웃어주실 때면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불과 3년 전 큰 슬픔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은희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동생의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9살의 어린 과부가 된 박수진과 겨우 6살인 조카 지민이를 보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라 예상했지만 수진은 이 집이 제 자리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며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을 들었을 때 은희는 감동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겠다고 하는 젊은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수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실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식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챙기는 모습은 친딸보다도 더 극진했습니다. 은희 역시 그런 올케를 진심으로 아껴주며 돌아가신 동생을 대신해 그녀를 가족으로 품고자 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김씨네 집안은 3남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장남인 김태주는 49살로 한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키가 크고 우직한 성격의 그는 어머니와 은희, 그리고 동생 가족까지 챙기는 가장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수진과 지민이를 친동생처럼 돌봤습니다. 은희는 그런 오빠를 보며 역시 우리 집 장남답다고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은희는 미묘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민이와 놀아주며 환하게 웃던 그녀가 이제는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네, 아니요 같은 짧은 대답만 할 뿐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담소는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구토 증상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레 수진아,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보자고 말하면 수진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몸살이나 스트레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수진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얼른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조차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지는 누군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거나 뒤에서 부르면 깜짝 놀라며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마치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은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다가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발 그만, 무섭습니다. 수진이 악몽에 시달리며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 변화, 구토 증상, 그리고 지금 들은 잠꼬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무서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무엇인지 은희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가족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 은희는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동네 누군가가 그녀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수진의 임신 의혹과 이상한 행동 변화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은희는 마치 탐정이 된 듯 며칠 동안 올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8시에 지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 드실 거 해드리고 올게요라며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후 3시 정각에 다시 나와 지민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 후로는 저녁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을 관찰해도 이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마트에서 부족한 재료 좀 사올게라며 수진과 함께 외출했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필요한 물건들만 기계적으로 집어들고 계산을 마친 뒤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가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인사를 건네도 네,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자랑도 하고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았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사용 패턴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친정어머니나 동창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희가 요즘 친정어머니 안부는 어떠셔? 전화라도 한번 드려봐라고 권하면 수지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나중에 할게요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 웃음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외부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니.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문득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은희의 등골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집안 사람들의 행동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오빠 김태준의 존재였습니다. 49살의 김태준은 김씨 집안의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키 183cm의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그는 동네에서도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 7시에 돌아와 어머니께 안부를 묻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산책을 시켜드리고 지민이에게는 아저씨라기보다는 아버지처럼 다정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오빠는 더욱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며 수진과 지민이를 친동생처럼 돌봤습니다. 지민이의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고 수진이 아픈 날에는 약을 사다 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오빠를 보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와 지민이가 든든하겠어.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은희는 오빠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병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오빠는 매주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당뇨 검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당뇨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은희는 그런 오빠가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우연히 요즘 김태준 씨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자주 오셨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오빠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는데요. 그러자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그것도 금요일 오전에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빠는 매주 2번씩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대체 병원에 간다고 하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은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자란 오빠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은희는 몰래 오빠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 오빠가 병원 간다며 집을 나서자 은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오빠는 정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병원에 들어간 지 겨우 2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시간 반 동안 오빠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시간대에 수진도 항상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늘 낮잠을 주무셨고 지민이는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오빠와 수진만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을 했을 때 은희는 자신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30년 넘게 함께 자란 친오빠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오빠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동생들을 챙기고 수진과 지민이까지 친가족처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빠가 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왜 병원에 간다고 하고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걸까? 며칠 동안 은희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빠를 의심하는 자신이 끔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요일 오후 오빠가 병원 간다며 나간 지 1시간 후 집에 들른 은희는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방에서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은희가 다가가자 수진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언제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극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 오빠 오셨어요? 병원 갔다고 했는데 수지는 더욱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일찍 끝나서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거짓 병원행, 수진의 이상한 변화, 그리고 지금 이 어색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0년 넘게 신뢰해온 오빠에 대한 의심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김태주는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때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탰고 은희가 대학에 갈 때도 등록금을 마련해줬습니다. 동생들 결혼할 때도 혼수를 준비해주고 늘 가족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오빠가 설마 올케에게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은희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은희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오빠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호흡이 빨라지고 손을 꽉 쥐는 것, 오빠가 갑자기 말을 걸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형님이 올케를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은희는 일부러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가 병원 간다고 나간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수진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분명 낮잠을 주무시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대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은희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혹시 자신의 상상이 틀렸을 경우를 생각하니 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희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매주 2번씩 병원에 다녀오겠다던 오빠가 실제로는 병원에 30분만 머물고 나머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언제나 수진도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몸은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은희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평생 믿어온 오빠가 자신이 보호하려던 올케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은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은희는 마침내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나니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집에 있는 날이면 수진이 유독 조용해지는 것, 오빠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병원 다녀왔다며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가족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은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지는 하나의 가능성.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오빠가 혹시 수진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은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자란 오빠, 언제나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장남, 어머니께 효도하고 동생을 아껴주던 그 사람이 설마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변화는 너무나 명확했고 오빠의 거짓말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은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오빠의 거짓말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 은희는 남편에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어김없이 2시에 병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희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시 20분, 2시 30분 3시가 되자 은희는 조용히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앞에 오빠의 검은색 아반떼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열쇠를 현관문에 넣으려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혹시 자신의 상상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때 집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싫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옳게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은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더 심하게 할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오빠 김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평소 은희가 알던 다정한 오빠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고 의지해온 오빠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자라며 단 한 번도 거친 말을 들어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올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확실히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죽이고 거실 입구 근처까지 다가간 은희는 다시 수진의 애원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민이가 일찍 오면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빠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 절대 안 와. 그리고 지민이는 4시에나 끝나니까 시간 충분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는 자신이 그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며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는 시간을 노려서 집에 혼자 남은 수진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은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수진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임신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절망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수진의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참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오빠의 차가운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은희의 인내심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수지는 소파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는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치마는 허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고 목 부분에는 붉은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오빠 김태준의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의 셔츠는 단추가 여러 개 뜯겨나가 있었고 벨트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은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동물적이고 잔인한, 그리고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은희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는 그제야 은희의 존재를 인식하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의 절망에 찬 눈빛, 오빠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은희의 분노로 불타는 시선. 이게 뭐야? 은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오빠에 대한 모든 믿음과 존경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업어주던 그 손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던 그 손이 지금 올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려 했습니다. 은희야, 이건...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아, 내가 가족이냐? 그녀의 주먹이 오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에게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은희의 주먹을 막으며 진정해, 내가 오해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진의 모습, 찢어진 옷, 그리고 방금 전 들은 대화까지. 오해할 여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오해? 이게 오해야? 은희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급히 추스르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녀는 은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들통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희는 수진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은희가 오빠를 향해 도끼 어린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은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1년 정도 되었어요. 1년. 수진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구토 증상, 우울한 표정, 사람들을 피하려는 행동,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진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너 정신이 나갔냐? 동생 아내를 어떻게? 은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은희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가 먼저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먼저? 남편 잃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수지는 은희의 품에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피해자인 수진이 왜 자신을 탓해야 하는가? 1년 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며 자책해왔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동생 아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지민이 엄마를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어? 오빠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희야, 제발 이 일은 우리끼리만. 하지만 은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일을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오빠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어머니 심장이 약하신 거 알잖아. 하지만 은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머니 걱정을 해?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어? 은희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수진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가 좀 어지러워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듯 했습니다. 왜 다들 얼굴이 그래? 태준아, 너 병원 안 갔어? 아, 일찍 끝나서 집에 왔어요. 오빠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수진아, 방에 가서 좀 쉬어라. 얼굴이 안 좋구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시자 은희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일이 1년 동안 계속된 거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동생 아내를 1년 동안이나 괴롭힐 수 있어? 은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오빠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잖아. 내가 위로해 주려고 했던 거야. 위로? 이게 위로야? 은희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범죄야. 그 순간 오빠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개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범죄? 수진이가 싫어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입 닥쳐. 은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은희는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안 나가면 내가 경찰을 부르겠어.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은희야, 진정해. 가종이를 왜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해? 가족? 이런 짓을 하는 놈이 가족이야? 은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옷을 다시 입고 얼굴을 씻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경찰은? 하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이런 일은 절대 덮고 넘어갈 수 없어.
1년 동안 너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 30년간 믿고 의지해온 오빠, 가족의 기둥이라 여겨온 그 사람이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현실. 은희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진이 혼자 이 고통을 견디게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오빠의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은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입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가족애보다 수진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은희야, 제발 가족 일을 밖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집안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태준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진의 목에 남은 손가락 자국, 찢어진 옷, 그리고 방 안에서 발견된 증거들까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오빠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수진이는 혼자서 힘들어했어. 내가 위로해 준 것뿐이야.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 변명은 오히려 은희의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1년 동안 수진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의지했던 시댁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니.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진은 은희의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곧바로 오빠를 체포했습니다. 김태준 씨, 성폭력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진짜 오해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 나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은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사랑하고 존경해온 오빠였지만 동시에 가족을 파괴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김씨네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더라는 수군거림이 은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식당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구해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장남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충격으로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의 자책을 보며 은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수진에게 내가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라며 눈물로 사과하셨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은 법정에서 1년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시댁뿐이었는데 그마저 잃으면 지민이와 함께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빠는 그런 수진의 약점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신고하면 너와 지민이를 내쫓겠다며 계속 협박했다고 수진은 증언했습니다. 은희는 법정에서 수진의 증언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약한 처지를 이용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발각되지 않도록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빠는 성폭력과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의 수입이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고 동네에서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무너진 터전 속에서도 수진과 어린 조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야. 서로 지켜나가자. 은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또 법정에 나가야 한다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해라며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수진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남편 김태진의 유산으로 남은 집과 예금도 수진이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서려 있었고 할머니도 이 집에 있으면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날 것 같다며 이사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집과 식당을 정리하고 세 사람은 서울 외곽 고양시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조카 지민이가 뛰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은희와 수지는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가, 은희에게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죄책감을 다루는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남성들을 보면 경직되곤 했습니다. 은희 역시 내가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피해자를 구해낸 당신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다며 은희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잘못은 당신에게 있지 않아요라며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지만 은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세 사람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은희는 새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단골들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집에서만 지냈지만 몇 달 후부터는 점심시간에 가게를 도우며 서서히 사회생활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지민이는 새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 할머니는 손녀를 돌보는 일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상담 치료를 통해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했지만 지민이와 놀아줄 때면 진짜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 문을 잠그고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범죄 사실에 충격받아 우울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수진을 아껴주시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며 수진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에게는 할머니가 내 아빠보다도 더 사랑해줄게라며 각별히 돌봐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가게 준비를 하고 수지는 할머니를 돌보며 가사를 맡았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7살이 되어 고모, 할머니, 엄마를 큰 소리로 부르며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수진의 회복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고, 분식점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성 손님들과 대화할 때면 예전에 활발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수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은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민이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놀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지민이를 보며 은희는 아이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희 자신도 변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자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수진이를 더 잘 보살폈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일이었어요 라며 은희를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희는 어린 조카 지민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느꼈습니다. 고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라며 달려오는 지민이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그림에는 고모, 엄마, 할머니, 그리고 지민이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3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야간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희는 그런 수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밤에 수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민이를 돌봐주고 가게 일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손녀딸이 있어서 행복하다며 지민이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9살이 되어 학교에서도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날들, 수진이 갑자기 악몽에 시달리는 날들, 그리고 오빠의 출소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불안함까지. 하지만 3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족만큼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수진이 밤에 공부할 때 옆에서 함께 깨어 있어 주었고, 지민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깊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은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보호로 이어진 가족.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 안에서 지민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진이 계속 그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면 지민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